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된다 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책은 단순하고 강력한 글쓰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아마존 재팬 종합 베스트 1위를 했던 책이네요. 지은이는 다나카 히로노부라고 합니다. 일본 최고 광고회사 덴츠의 24년차 카피라이터 출신 작가라고 하네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쓰고 싶으실 겁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글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아닌 우선 자기가 읽고 싶은 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죠. 물론 그 글쓰기에도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피를 지향하고 기승전결의 구조를 유지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또한 고독을 참으라고 하네요.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존경과 애정과 공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좋던 싫던 글을 써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된다. 글을 쓰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괴롭지만 즐겁다. 시작하며 나를 위해 글을 쓴다는 것. 글을 쓰는 행위는 삶을 놀랍도록 바꾸는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읽고 싶은 글을 쓰면 내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아니, 사실 전해지지 않아도 좋다. 이미 이 책을 써서 읽고 있는 내가 즐거우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 재미없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게 읽힐 리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읽고 싶은 글을 써야 한다. 그것이 독자로서의 글 쓰는 기술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요리해 본 사람은 안다. 달리 먹어줄 사람이 없어도 나름 공들여 만들고 나면 기쁜 법이다. 물론 맛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했다가 연애를 하게 되거나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즐거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이 바뀌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덮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다. 쓰는 행위를 통해 실제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겁고 그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놀랄 만큼 바뀐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한다. 영광, 어쩌다 글을 쓰게 되었나? 이 책에 글쓰기 기술은 나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에서는 글쓰기의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글쓰기를 위한 발상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글이 빼곡한 책을 보면 그것만으로 읽기 싫어진다. 중요한 것은 글자가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이 빼곡한 책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읽기 싫어진다. 중요한 것은 글자가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까만 글자가 꽉 들어탄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읽기도 전에 머리가 아프다. 불필요한 서술이 많거나 글자 수가 많은 책은 도무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든 글쓰기의 힘. 나를 위해 쓴다는 방침을 정한 뒤 써보자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고 온갖 청탁이 줄을 이었다. 마침내 나는 46세에 덴츠의 카피라이터를 그만두고 스스로 청년 실업자가 되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쓴다는 방침을 정한 뒤 써보라는 의뢰인이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별다른 고민 없이 일단 나만 재미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뒀더니 곧바로 개조될 곳이 생겼다. 귀찮지만 써보자는 마음을 멈출 수 없을 때 진짜 글이 나온다. 글쓰기가 가진 본래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목적의식이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런 생각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이 읽지 않는 글이 나와버린다. 초보자라면 더욱 그렇다. 흔히 말하는 글을 통한 성공은 노력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느끼는 본연의 즐거움을 꾸준히 맛보며 스스로 빠져들어 쓰는 것, 글쓰기의 출발선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1강, 무엇을 쓸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글이란 무엇인가?
비록 내용은 좀 어설프더라도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 자신의 느낌에 충실한 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글이다. 글쓰기 수강생 대부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에세이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읽고 쓰는 글의 90%도 에세이다.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보도글을 쓰고 있는가? 소설이나 시를 쓰고 싶은가? 무엇을 쓰던 자신이 쓰려는 글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면 쓰는 속도는 빠르겠지만 그럴 경우 전혀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썼는데도 읽고 싶지 않은 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글을 쓰다가 글을 읽고 해먹고 싶지 않다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를 잊으면 자신이 지금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진다. 정의를 확실하게 하면 글을 잃지 않는다. 기억하자.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자신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헤매지 않을 수 있다. 알고 있던 단어의 의미도 의심하라.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쓰려는 말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있는 단어도 의미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의를 확실하게 재구축하자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의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다. 단어에 대한 사고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선양되어야 하는 일이 알고 있는 단어도 의미가 맞는지 일단 의심하는 것이다. 쓸 때는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이 쓰려는 말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글을 쓰다 헤매지 않으려면 내가 쓰고 있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강, 누구에게 쓸 것인가? 타겟 따위는 없어도 된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타겟을 설정하는 부담은 오히려 억지스러운 글을 만든다. 읽는 사람을 상정하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담이 오히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억지스러운 글을 쓰게 되는 원인일 수 있다. 그 글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다.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읽어서 재미없다면 쓰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쓴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쓰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제된 글이 독자가 진정 읽고 싶어 하는 글이 아닐까. 저는 제 글이 재밌는데요. 글을 쓰는 것은 나의 혼잣말에 내가 우는 것과 비슷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독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글 쓰는 것이 좋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내게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카레라이스를 먹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수준을 매기자면 글쓰기는 대략 1863위 정도가 된다. 이 세상에 글을 쓰는 작업만큼 고된 일이 또 있을까? 차라리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본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고 싶은 이유를 1만 자 분량으로 쓰시오와 같은 완주 조건을 단다면 대부분 400자 정도 쓰다가 기권할 것이다. 나는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카피라이터 업무를 시작한 건 회사에서 그런 부서에 배치되었기 때문이고 영화평을 게재한 것도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지금 집필 중인 이 책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쓰겠다고 약속한 이상 무거운 허리를 일으켜 쓰기 시작한다. 하기 싫은 일을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써서 내가 읽고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는 동안 나 자신이 독자가 된다. 그렇게 쓰는 것은 혼잣말을 하고 그 말에 혼자 우는 것과 비슷하다. 어찌 보면 바보 같지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독자를 상정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나 혼자 멋대로 즐거워했던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넘긴다. 내겐 글쓰기란 그런 것이다. 작가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사람을 자주 보는데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긴 글을 쓰는 것은 노력에 비해 수지가 맞지 않는다. 글을 쓰는 목적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라면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리기 혹은
역 앞 공장에서 노래 부르기, 유명 유튜버 되기, 친구와 개그 콤비 결성하기 등 좀 더 현실적이고 빠른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게 낫다.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허리 통증을 견디며 키보드를 두드려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보며 조금 웃는 것. 그것이 글 쓰는 사람의 생활이다. 쓰겠다고 약속한 이상 무거운 허리를 일으켜 쓰기 시작한다. 하기 싫은 일을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써서, 내가 읽고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쓴 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싶다면 글쓰기 입문서에 무엇을 썼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책이 많은데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누가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재미있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읽힐 기회가 생긴다.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아무도 읽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몇 명은 읽어주기도 한다. 그 글이 소문이 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읽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흔들리지 말자. 내가 쓴 글을 읽고 기뻐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글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글이 재미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결정하면 된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듯 글의 주인도 자신이다. 쓰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다. 끝까지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본인 외부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본인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이 무조건 수용해 주리라 생각하는 점에서 어린 나이에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에세이란 결국 심상을 기술하는 저술 형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항상 외부에 있는 사상을 제시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 나를 표현한다는 위험한 착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다. 작가란 1%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99% 이상의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이다. 사상을 접해서 생겨난 심상을 글로 쓴다. 그것의 에세이라는 점은 수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예컨대 그림, 음악, 문학, 영화 등은 에세이를 쓰는 데서 있어서 사상의 일부분이 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즉, 무언가를 감상하고 자, 느낀 점을 써봅시다 라는 식이다. 선생님의 요구대로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감상을 쓰는 것. 이것이 초등학생의 작문이다. 여전히 이러한 형식의 작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가 청교한 것을 접하고 그때 솟아나는 감정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 교육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솟아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은 단순 내면의 토로에 지나지 않으며 앞서 말한 추워, 나 브로콜리가 너무 싫어와 다를 바 없다. 본보기를 규제해 두고 이것들을 내 글에 어떻게 관계를 지어 전개할지를 사실에 기반해 치밀하게 조사해 써야 읽는 사람이 쉽게 공감한다. 글을 쓰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다. 그래서 작가의 작업은 먼저 자료 조사에서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에서 작가의 생각이 전체의 1% 이하여도 충분하다. 그 1%도 안 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99% 이상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글쓰기는 결국 자료 조사가 99.56%인 셈이다. 자료 조사도 일절하지 않고 글이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장이라며 상상한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라고 부를 수 없고 작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저 내 생각을 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육교에서 시집을 팔자. 매력적인 글을 어떻게 쓰는가? 글은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이 무성하려면 뿌리가 충분히 뻗어야 하듯 좋아하는 글을 원하는 대로 쓰려면 1차 자료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글을 쓰는 법.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날조한 말이 아니다. 12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르 샤르트르가 남긴 말이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거인이고 그 거인이 어깨 위에서 올라서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시작하면 조난당한 소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결론에 무게를 더하는 법, 사상을 접한다, 심상을 품는다, 가설을 세운다, 자료를 조사한다. 자신을 위해 쓰는 글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부분만을 골라내서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편집이다. 그리고 편집을 하는 건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 물어오면 이것만은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 전하고 싶은 부분만을 골라내는 일, 그리고 전하고 싶은 부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순서를 밟고 과정을 차근차근히 밝히는 것, 이것이 긴 글을 쓰는 의미이자 요령이다. 뛰어나게 쓴 것도 잘 쓴 것도 아니다. 다만 과함도 부족함도 없이 중요한 것을 전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글은 타인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된다. 과함도 부족함도 없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나온다. 짧은 SNS 글에도 반드시 기승전결을 고민하라. 우리의 뇌는 기승전결에 최적화되어 있다.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벗어나면 재미없고 지루한 글이 되어버린다. 기승전결부터 연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쓸 수 없다. 사탕을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사랑과 존중의 심상을 품게 되었다면 오로지 자신을 향해 쓰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쓰든 일단 글의 형식은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것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쓸 수 없다. 독서는 모든 글쓰기에 활용된다. 지나치게 당연한 이야기라 송구하지만 책을 읽는 것이 글쓰기에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읽어둡시다 하는 책을 읽으면 등만 있을 뿐 손에 댈 게 없다. 애초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남은 고전은 재고가 없어서 계속 인쇄하는 게 아니다. 재밌으니까 지금도 출판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등만 있을 뿐 손에 댈 것은 없다. 언젠가 누군가는 당신의 글을 읽는다. 글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세계는 좁아진다. 물리학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물리학에 정통한 사람인가 하고 착각하다가도 그가 무언가를 쓰면 쓸수록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좁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작은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준다.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겠지만 당신만의 세상을 구축함으로써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언어를 손에 넣는 법. 언어를 가치 있게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사람과 돈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어와 돈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화폐와 언어는 같은 것이다. 결제 수단, 가치 척도 기능,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사람과 돈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 모두 언어와 돈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방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면 상대방의 자산은 물론 자신의 자산도 늘어나는 마법의 도구인 셈이다. 쓴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늘어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고 유통시키고 교환하면 글을 쓴 사람은 더욱 가치 있는 언어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글을 돈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라.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를 깊게 고민하다 보면 가치 있는 글이 나오게 되고 가치 있는 의견에 값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성공한 경영자가 된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매일 모색한다. 글을 쓰는 사람도 한 번 쓴 글 반응 좋다고 그 시리즈를 영원히 또는 60세까지 매일 써서 월 수입이 30만 엔을 올리는 일은 절대 없다. 하지만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일까를 깊게 고민하다 보면 가치 있는 글이 나오게 되고 가치 있는 의견에는 반드시 값이 매겨지게 되기 마련이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글을 쓰는 일은 정말로 괴롭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그 글이 나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 데리고 간다. 한 줄을 썼을 때 벌어진 마법 같은 일. 단 한 줄만 쓰려고 했을 뿐인데 밤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동안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서 있게 된다. 내가 쓴 글을 읽은 누군가가 예상못한 어딘가로 나를 부른다. 평상시에 그냥 떠들며 지나는 시간은 빈둥거리며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풍경을 바꾸기 위해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가기 위해
나는 괴로워도 산을 오르듯 글을 쓴다. 등산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쓰기 위해 살고 살아가기 위해 쓴다. 글을 쓰는 것과 읽는 것, 이것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일이다. 글을 통해 우리는 고독한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한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면 뮤지션이나 배우를 목표로 하는 편이 낫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콘서트가 있고 무대가 있고 영화나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라이브가 없다. 심지어 글을 쓰는 동안에는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는다. 담소를 나누며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혼자 글을 쓰다 이 얼마나 음침한 음주의 작업인가 하고 스스로 놀란다. 누군가가 말했다. 글을 쓰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직업이라고. 사형수도 옥중에서 글을 써 책을 낸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숙명 같은 고독과 맞서는 도박일지 모른다. 고독의 본질은 혼자라는 것이다. 왜 혼자 태어나서 왜 혼자 죽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순수한 부분, 아름다운 부분, 올바른 부분, 따뜻한 부분, 그리고 쓸쓸한 부분은 그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가 아니라 헤어진 후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고 전해지고 느껴진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존경과 애정과 공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고독 속에 있을 때다.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존경과 애정과 공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글을 쓰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읽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한다. 그것을 글로 쓰는 행위가 인생을 즐겁게 해주며 같은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와중에 이해하고 배우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쓴 글이 누군가의 눈에 띄고 결국 그 사람과 이어진다. 고독한 인생 속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인연만큼 기적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 쓸까? 어디서 쓸까?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쓰면 된다.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읽었을 때 단 하루뿐이지만 자신을 고독에서 구해낼 수 있다. 분명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서상을 접했다면 자료를 조사해보자. 그리고 마음에서 생겨난 심상에 대해서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자신을 읽어서 재미있을 만한 글을 써보길 바란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고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썼다고 생각된다면 꼭 어딘가에 공개했으면 한다. 지금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무한하다. 글을 쓰다 소파에 누워버린 밤. 내 귀 어디선가 심판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카운트 8에 일어나 키보드로 향한다. 적어도 나는 인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한 달을 택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튜버를 하면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관점이 이 책에 나온 얘기대로 하는 게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결국 제 유튜브의 내용도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선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이 듣기 좋아야 보니까 조회수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더 보람이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이라면 저도 좋고 그게 제가 좋을 때 그 영상을 다른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책이나 그 유튜버가 됐던 어떤 활동이 됐든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게 본인이 읽기에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듣기에 좋은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볼 때, 들었을 때도 좋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